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내일 떠나요. 바닷가 집은 이미 팔았어요. 그래, 잘 가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네가 잊은 게 하나 있구나. 딸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웃었다. 넌 상상도 못할 거다. 네가 팔아버린 그 집은 사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동네 병원 복도에 놓인 누가 앉아도 삐걱거리는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건강검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하나뿐인 딸, 아름이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목소리에서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11월의 외풍처럼. 엄마, 우리 내일 제주도로 떠나요. 강릉에 있는 집이랑 엄마 타시던 갤로퍼는 이미 팔았어요.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럼 이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45년 동안 나는 딸을 키우고, 아끼고, 옷을 지어 입히고, 밥을 해먹이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다. 그런데 딸은 나를 마치 빈 케이크 상자처럼 내버렸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문득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이 전혀 모르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박선희, 나이는 71. 오늘까지만 해도 나는 내 딸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잃은 지 6개월째다. 내 남편 김유성은 늘 그랬듯 평범한 아침 식탁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내게 크림을 넣은 커피를 타주고 토스트를 구워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좋은 아침, 내 사랑.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 장례식이 끝난 후 아름이는 부쩍 자주 얼굴을 비추는 듯했다. 일주일에 3번씩 들러 서류 처리를 도왔고 나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녔으며 병원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기까지 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부드럽게 웃는 그 미소를 나는 진심 어린 걱정이라고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강릉의 바닷가, 집. 우리 부부가 매년 여름이면 찾아가던 아늑한 크림색 집. 그 집은 딸이 15살 때 장만했다. 우리는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든 것을 아껴가며 그 집을 샀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고 생일을 축하했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한 적도 2번 있었다. 아름이는 그곳에 남자친구들을 데려왔고 나중에는 사위인 민준을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위해 밥을 하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며 늘 깨끗한 이부자리를 깔아주었다.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에 행복했다. 나는 그 집이 딸에게 그저 돈으로만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갤로퍼, 남편이 자식처럼 아끼던 낡은 차. 일요일마다 그는 마당에서 직접 세차를 했고 제때 오일을 갈아주었으며 늘 그늘이 좋은 같은 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다. 차 안에는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은은한 담배 냄새와 삼나무향 애프터쉐이브 로션 냄새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손에 팔려나갔다. 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접수처에 대고 불평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날 이후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고요한 명료함이 차올랐. 완전히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그는 내게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다. 선희 씨, 이거 침실 서랍장 맨 위칸에 넣어둬.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열어보지 말고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 열어봐.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서랍에 넣었다. 장례식 후에는 눈물, 서류,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이 없어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봉투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심장 소리를 듣더니 내 나이치고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좀 더 쉬고 식사를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내 생각은 이미 기차처럼 그곳을 떠나고 있었다. 아름이의 목소리, 나를 늘 방해물처럼 쳐다보던 사위민준, 그리고 그 봉투에게로 병원에서 나와 천천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딸의 말대로 이제 내게는 차가 없으니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미소 짓고 있었다. 여기에는 거의 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딸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내 남편 유성은 언제나 만일의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버스가 덜컹거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도시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상점들, 저마다의 슬픔과 비밀을 안고 달려가는 사람들. 나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다만 아직 그 비밀을 완전히 펼쳐보지 않았을 뿐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침실로 가 서랍장 맨 위칸을 열었다. 봉투는 내가 놓아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봉투를 집어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툼한 종이 너머로 서류들이 느껴졌다. 앞면에는 남편의 단정하고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나는 우리 부부의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익숙한 그림자들이 방안을 채웠다. 이제 그 그림자들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생일 선물을 푸는 것처럼 봉투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잘랐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든 것을 뒤엎었다. 도장이 찍힌 중요한 서류들, 여러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 재산 관련 서류 뭉치와 남편이 단정한 손글씨로 쓴 편지. 편지를 읽는 동안 내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차올랐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맑은 눈물이었다. 사랑하는 선희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겠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해 미안해. 당신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 남편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우리의 소박한 저축을 투자했는지 설명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해안가의 작은 모텔, 세계 회사의 지분. 나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아름이와 민준이 살고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내가 전혀 몰랐던 회사 명의로 오래전에 등록되어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자 소유주였다. 나는 편지에서 눈을 들어 반듯하게 깔린 하얀 시트 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보고는 다시 편지 속 문장들에 시선을 묻었다. 내 고집세고 과묵한 남편, 40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김유성은 우리 모두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당신은 부자야. 내 사랑. 당신은 언제나 마음이 부자였고 이제는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됐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일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숨소리마저 방해될까 조심하며 봉투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증명서, 모든 서류에는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다. 세계 회사의 지분, 별도의 묶음으로 된 여러 지역의 아파트 서류들, 해안가의 작은 모텔까지, 그리고 그 위에는 주식회사 유성 인베스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검은 글씨로 유일한 상속인 박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름이와 민준이 사는 20층짜리 아파트 건물은 이제 내가 관리하게 된 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은행의 거래 내역서도 있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은 마치 남의 것처럼 낯설었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서류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문득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언제나 마음이 부자였어. 첫눈이 내린 뒤처럼 고요해졌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옷장, 거울, 옷걸이에 걸린 그의 넥타이를 만져보았다. 넥타이는 장례식 이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봉투를 닫아 다시 서랍장 맨 윗칸에 숨겼다. 오늘은 고요하게, 내일부터는 행동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지만 괴롭지는 않았다. 맨발로 부엌을 서성이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다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머릿속에는 마치 공책에 적듯 계획이 세워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먼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확인할 것. 강릉집은 되찾을 것. 딸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시작할 것. 사위 민주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 아름이에게는 복수하지 말고 가르침을 줄 것. 동이틀 무렵 잠이 들었다. 1시간 남짓 잤을까. 아침에 전화벨이 알람처럼 울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나는 이미 그 부드러움의 대가를 알고 있었다. 집이랑 차판도는 정리해서 보냈어요. 엄마 목도 좀 넣어드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더 작은 집 알아보실 동안 몇 달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몫이라고?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네, 저희가 30% 드렸어요.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저랑 민준 씨는 투자를 해야 해서요. 제주도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 떠나서 6개월, 어쩌면 더 오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돌아와서 엄마 필요에 맞는 작은 아파트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내 필요에 맞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볼 수는 없었지만 잘 다녀오너라, 딸아. 몸 조심하고 엄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엄마는 착하시니까.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서 있다가 지난 반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스웠다. 미소를 띤 채 강도를 당하고 문 밖으로 쫓겨나면서 내 것의 30%를 선물로 받은 꼴이었다. 웃음은 금방 멎었다. 나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계좌에는 그들이 후하다고 생각했을 법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하면 푼돈이었다. 이체 내역을 보니 강릉집은 급하게 처분한 것이 분명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갤로퍼는 더 심했다.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에 넘겨버렸다. 낮에 창밖을 내다보니 아름이와 민준이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에 여행 가방을 싣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가방 2개를, 그녀는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웃고 입을 맞추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내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택시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들의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커튼을 잡고 있다가 놓았다. 평생 동안 그녀를 놓아주었던 것처럼 나는 식탁에 봉투 속 서류들을 펼쳐놓고 옆에는 노트를 두었다. 장례식 때 왔었던 변호사의 명함을 찾아냈다. 이 변호사.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박선희 여사님. 나는 전화를 들었다. 이 변호사입니다. 박선희입니다. 남편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조용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바뀌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오시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보리차를 끓여 부엌에 앉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천천히 식사를 했다. 창문 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명확한 암만이 있었다. 소란이 아닌 법에 따라, 복수가 아닌 경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아침에 나는 와인색 원피스를 입었다. 남편이 당신은 여왕 같아라고 말해주던 바로 그 옷이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눈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보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여인이 보였다. 꼿꼿한 허리, 단단한 눈빛. 도심에 있는 건물은 낡았지만 위험이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창문은 널찍했다. 이 변호사가
사무실 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하지만 내가 책상 위에 서류 폴더들을 펼치자 그의 손가락이 더욱 신중해지는 듯했다. 박선희 여사님,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 김유성 선생님은 정말 현명한 분이셨군요. 이 서류들에 따르면 여사님께서 여기 기재된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회사도 흠잡을 데 없이 설립되어 있고요. 제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강릉집은 되찾고 싶습니다. 갤로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을 제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강릉집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에게는 처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는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들은 선의의 구매자이니 손해는 없을 겁니다. 집은 여사님께 돌아올 겁니다.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여사님께서 이미 회사를 통해 소유주이시지만 직접 관리권을 설정하도록 하죠. 몇 주 정도 걸릴 겁니다. 차는 더 복잡합니다. 위임장이 있었더군요.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 개입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아직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다. 나는 복도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제 갈 길을 갔고 종이컵을 떨어뜨리고 횡단보도에서 언쟁을 벌이고 택시를 세웠다. 세상은 늘 그랬듯 흘러갔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한 톱니바퀴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집에 오니 핸드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알림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첫 번째 서류 제출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책상에 깨끗한 종이를 펼쳤다. 맨 위에 계획이라고 크게 쓰고 항목별로 적어 내려갔다. 강릉집, 되찾기, 유성 인베스트, 직접 관리, 자동차, 회수 시도, 아름이, 관찰하되 동정하지 말고 파괴하지도 말 것, 민준, 그의 빚을 딸과 분리할 것, 비밀 유지, 엄격히. 비밀 유지 항목에는 2번 밑줄을 그었다. 저녁에 마당을 산책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장례식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심과 함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조용한 안도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늘 그랬듯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입구에서는 먼지와 누군가 끓이는 국 냄새가 났다. 복도에는 누군가 발매트를 말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오직 내 안에서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옷장을 열어 상자에서 남편의 낡은 시계를 꺼냈다. 가죽 줄에 금이 간 오래된 시계였다. 태엽을 감아 귀에 대어보니 잘 가고 있었다. 시계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다. 자, 유성 씨,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나도, 우리 딸도. 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거렸고 그 리듬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 같았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 나는 불행한 미망인처럼 살았다. 수수한 외투를 입고 빵과 우유가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다. 힘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동정심 뒤에 숨겨진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실제 내 하루하루는 체계적이고 분주하게 흘러갔다. 아침에는 평범한 집안일, 청소하고 죽을 끓이고 시장에 다녀왔다. 점심 이후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커튼을 살짝 쳤다. 책상 위에는 서류 폴더와 노트, 계획이 놓여 있었다. 이 변호사는 불필요한 말 없이 짧고 핵심만 통화했다. 박선희 여사님, 강릉 집권은 해결됐습니다. 거래는 무효로 판결 났고 구매자들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집은 여사님께 반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오랜만에 그저 찻잔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앉아있는 여유를 가졌다.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권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정도 필요합니다.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나는 딸이 이사가라고 충고했던 내 아파트에 그대로 머물렀다. 내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나를 알아보는 이 벽들을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 우체국에서 줄을 선 이웃 아주머니들이 속삭였다. 불쌍한 선희 씨.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끄덕이고 혈압은 어떠신지, 손주들은 잘 있는지 묻고는 내 갈 길을 갔다. 3주 후 나는 강릉에 있는 우리 집을 보러 갔다. 버스는 커브길에서 덜컹거렸고 나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갤로퍼를 몰고 그 길을 달릴 때처럼 커브의 수를 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집은 예전 그대로 현관이 있는 크림색 집이었다. 다만 계단에 낯선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아직 우리 것이 아닌 꽃들이었다. 나는 길 건너 보도블록에 앉아 오랫동안 집을 바라보았다. 어린 아름이가 물가로 달려가던 모습, 남편이 그릴에서 생선을 굽던 모습, 우리가 단둘이 이곳에서 맞이했던 어느 해, 새해에 그가 전등을 달던 모습이 떠올랐다. 바다는 소리를 냈고 부엌의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아침 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이 든 남자가 나왔다. 그의 시선은 신중했지만 친절했다. 어디 안 좋으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추억에 잠겨서요. 제가 예전 주인들을 알거든요. 좋은 분들이셨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듣기로는 연로하신 부인이 몹시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빨리 팔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매매였어요. 저희는 돈을 돌려받았고 집은 돌려줘야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저희는 벌써 이 집에 정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부 중개인을 통해서 했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 딸이 모든 걸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다는 말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었다. 내 안에서는 마치 누군가 내 방에 무례하게 환기를 시킨 것처럼 차갑고 고요한 기분이 들었다. 나의 무력함에 대한 편리한 동화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이야기되었는지에 대한 아픔.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두르지 않고 걸어서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갤로퍼를 되찾고 싶습니다. 차는 더 복잡합니다. 그가 즉시 말했다.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위임장이요? 장례식 후에 서명하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따님께서 팔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기억 속에서 부엌, 서류 더미, 그리고 엄마, 이거 빨리 처리하려고요. 제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던 아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슬픔과 믿음의 덩어리가 되어 읽지도 않고 서명을 했다. 그럼 제가 직접 그의 손에 열쇠를 쥐어준 셈이군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일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기망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집처럼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무조건 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보다 일찍 깼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커피가 끓는 동안 자동차 폴더를 꺼내 맨 위에 위임장 확인이라고 썼다. 그 아래에 항목별로 적었다. 누가 작성했나? 어디서? 증인은? 날짜는? 내 나이 71. 하지만 나는 빨리 배운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예전에 아파트 입구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렸던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하루하루는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침에는 마당과 가게, 어떻게 지내세요? 박 여사님? 버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낮에는 전화, 서신, 서류. 나는 낯선 필체를 해독하듯 숫자들을 들여다보았고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작은 모텔에서 나오는 수입, 아파트 임대료, 우리 아파트가 서 있는 지역의 시세 상승, 그리고 이 변호사가 스치듯 말했지만 내가 놓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민준 씨에게는 빚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서류상 자기 소유도 아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정도였다. 나는 이 변호사에게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틀 후에 다시 연락했다. 아직 예비 정보이지만 맞습니다. 사위분에게 상당한 빚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도 아닌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더군요. 은행들이 이걸 알아챌 겁니다. 알아채게 두세요. 내가 말했다.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내 딸은 이 일에 어떻게 얽혀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공동채무자나 배우자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죠.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입안에서 진한 차처럼 씁쓸한 맛이 맴돌았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쓴 약이 몸에 좋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고 끈기 있게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 변호사가 실마리를 모으는 동안 나는 이전의 리듬을 유지했다. 이웃인 정 여사가 어느 날 오후 바람처럼 현관으로 들어왔다. 선희 씨, 아름이가 떠났다는 게 정말이야? 아이고, 어쩌나.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그 애들 거기서 할 일이 있대요. 내가 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국이라도 한 냄비 끓여다 줄게. 고마워요.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부를게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흔들며 떠났고 나는 문간에 서서 생각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 즉, 국 한 그릇을 제안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혈육이 필요라는 명분으로 당신을 짓밟고 넘어가는지. 저녁에 이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강릉 집권은 완전히 여사님께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아파트 건물 관련 서류는 제출했고 2주 정도 걸립니다. 갤로퍼는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이야기해보니 좋게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상해주고 돌려받는 거죠. 이 변호사님.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직함 없이 불렀다. 조용히요. 아직 아무도 이 모든 게 저로부터 시작된 걸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늙은 개의 등을 쓰다듬듯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방 안에서는 남편의 시계가 똑딱거렸다. 나는 그 리듬을 따라가다 문득 그가 언젠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야, 선희 씨. 서두른다는 건 계획이 없다는 뜻이니까. 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바다에 가기로 결심했다. 신발 속 모래알처럼 한 가지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화분을 들고 있던 바로 그 남자가 담장 옆에 서서 모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혹시 실례가 되는 말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냥 집이 안타까워서요. 마치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집은 제 주인을 기다릴 겁니다. 나는 계속 걸었고 문득 깨달았다. 그리워하는 것은 집이 아니었다. 그리워하는 것은 내 삶이었다. 딸이 당신의 무력함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고 눈 감고 서명한 위임장으로 차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단순한 삶의 질서를. 돌아와서 나는 서랍을 열어 그 위임장 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내가 타지 않을 기차의 남의 표처럼.
날짜 아래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늘 그렇듯 단정하고 깔끔하게. 자, 그럼 나는 혼잣말을 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지. 핸드폰이 수신 전화로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 변호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박선희 여사님, 갤로퍼 구매자와 대화에 동의했습니다. 소송 없이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머뭇거렸다. 그런데 서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다른 서류도 슬쩍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서명은 여사님 것이 맞는데 내용이 아주 교묘합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더 꽉 쥐었다. 신발 속 모래알이 못으로 변한 기분이었다. 준비해 두세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단지 고통을 느끼는 것을 넘어 정확히 어떻게 속았는지 보고 싶어졌다.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변호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2개의 폴더가 놓여 있었다. 강릉집과 아파트 건물. 그는 안경을 손에 든 채 마치 치료법을 아는 의사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강릉집 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반환 절차가 완료되었고 소유권이 복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20층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걸로 중개인 없이 직접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 변호사가 3번째 폴더를 내 쪽으로 밀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구매자가 제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위임장, 여사님의 서명, 슬픔에 잠긴 상태. 그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갤로퍼를 돌려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아올 겁니다. 그쪽은 모든 게 정직합니다. 나는 마침내 창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조용하고 소란 없이요. 문가에서 나는 멈춰 섰다. 그리고 통지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가 눈을 들었다. 어떤 통지서 말입니까? 아름이가 사는 아파트의 퇴거 통지서요. 합법적으로 모든 규정에 따라 굴욕감 없이요. 기간은 법이 정한 대로.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확실하십니까? 따님이신데요. 확실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경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원하실 때 보내도록 하죠. 집에서의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다. 아침, 죽, 약, 마당, 낮에는 전화, 서류, 저녁에는 보리차, 정적, 그리고 남편 시계의 리듬. 벤치에 앉은 누군가가 아름이와 남편이 제주도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속삭였다. 하루 뒤 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달려왔다. 선희 씨, 들었어? 민준 씨 말이야. 은행에서 조사가 들어왔대. 아파트가 자기 것인 양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 뭐 알잖아. 아름이가 곧 돌아올 거래. 그 애 없이는 해결이 안 된대. 돌아오게 둬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집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애를 봐왔으니까 자네만 괜찮으면 돼. 무슨 일 있으면 난 항상 옆에 있어. 알아요, 정 여사님. 고마워요. 이틀 후 이 변호사가 이른 아침에 전화했다. 자동차 건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갤로퍼 찾아가세요. 열쇠는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목구멍이 행복감으로 촉촉해졌다. 마치 잃어버린 장난감을 되찾은 아이처럼. 다만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 후 짧은 사무적인 전화들이 이어졌다. 박선희 여사님, 아파트 관리 서류가 진행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통지서는 준비되었습니다. 날짜만 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그 애가 돌아오게 두세요. 낮에 정 여사가 다시 들렀다. 선희 씨, 뉴스야, 뉴스. 거기서 사업 같은 건 없었대. 민준이는 빚 때문에 도망갔고, 아이고,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았다는 거야. 하늘이 심판하겠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의 심판은 소문이 아니라 서류로 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야, 선희 씨. 나라면 머리라도 쥐어뜯었을 텐데, 머리는 아직 쓸 때가 많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낫죠. 저녁에 나는 부엌에서 노트와 함께 앉아 있었다. 계획의 항목들이 체크 표시로 진해졌다. 강릉집, 완료, 자동차, 완료, 회사, 진행 중, 통지서, 준비 완료. 나는 바늘로 조심스럽게 새로운 줄을 추가했다. 아름이, 대화, 그 맞은편은 아직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가 서론 없이 전화했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혼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지서는 내일. 법의 망치가 아니라 서류와 서명으로요. 그렇게 하죠.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마당은 늘 그랬듯 평온했다. 놀이터, 누군가 말리는 발매트, 저 모자 쓴 할아버지가 비둘기를 쫓고 있었다. 인생은 아무리 큰 소식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 그 점이 나를 항상 안심시켰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이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내일 점심쯤에요? 네, 직접 전달할 겁니다. 저녁 무렵 정 여사가 거의 뛰다시피 문을 두드렸다. 봤어, 그 애. 늦게 왔는데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입구에서 열쇠가 없다고 경비 아저씨를 부르더라고. 예비 열쇠로 들어갔어. 아이고, 선희 씨. 푹 자게 둬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서류의 날이 될 테니까.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고 나는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다. 창문에는 마당의 노란 불빛이 비쳤다. 마음속은 평온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탄력 있게 뛰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아침에 이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전달 완료. 나중에 전화가 왔다. 본인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수령증에 서명했습니다. 기간은 표준 3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놓고 그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마치 빵을 자르는 칼날처럼 반듯하고 용도에 맞게 머릿속에는 갓 내린 커피향에 반응하듯 즉시 그림이 그려졌다. 두어 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름이라고 떠 있었다. 엄마.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불안했다. 우리 급히 얘기 좀 해야 해요. 제가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저보고 퇴거하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실수 맞죠? 엄마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남편의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내 모든 계획처럼 정확하게 가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딸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러 갔다. 회색 원피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미리 준비해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길 때 짓는 바로 그 미소를. 나는 차를 내고 접시에 비스킷 2조각을 보기 좋게 담아두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이미 문 옆에 서 있었다. 계단에서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자 나는 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아름이는 야위었고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으며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코트는 구겨져 있었다. 엄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순간 나를 안으려는 듯 한 걸음 다가왔다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기억하고는 멈칫했다.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딸아. 들어오렴. 차가 뜨거워. 그녀는 예전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한때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깔깔거리던 바로 그 자리에 손에는 편지를 쥔 채 모서리를 구기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식탁 위에 놓았다. 여기 30일 후에 저보고 퇴거하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회사라는데. 아, 유성인베스트. 엄마, 들어보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글자들을 쳐다봤다. 편지가 진짜라고 확신하니? 서명에 도장에. 경비 아저씨 말로는 택배기사가 직접 전달했대요. 엄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민준 씨는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 사람이 저를 제주도에 버리고 갔어요. 다른 여자랑요. 저 혼자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차를 따르고 설탕 그릇을 밀어주었다. 편지가 아닌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우선 좀 먹어라. 내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자. 우리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씩 마셨다. 차에서는 보리차의 구수한 향과 어딘가 어릴 적의 편안한 냄새가 났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가 강릉 집이랑 갤로퍼를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랑 민준 씨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금방 다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목소리가 다시 잠겼다. 거짓말이었어요. 빚더미에 무슨 사채까지. 그 사람은 자기 소유도 아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배우자니까 저도 책임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편지까지 변호사를 찾아봤지만 엄마, 돈이 없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보냈던 돈은 그녀는 시선을 떨궜다. 그게 불공평했다는 거 알아요. 지금 뭘 하고 싶니?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저, 엄마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잠시만요. 금방 일자리 찾을게요. 아무 일이나요. 집안일도 돕고 전기세, 수도세도 낼게요. 제발, 제발 저를 내쫓지 마세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마당 어딘가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욕을 했다. 인생은 늘 그랬듯 흘러갔다. 나는 딸에게로 몸을 돌렸다. 여기는 언제나 내 집이야. 내가 말했다. 머무르렴.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놀라움과 감사가 비와 눈처럼 뒤섞인 눈빛이었다. 정말요?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요? 정말이다. 다만 소리 지르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말자. 먹고 쉬고 그러고 나서 함께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녀는 마치 그 말이 부서질까 두려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다가와서 나를 안았다. 거칠게가 아니라 마치 상처 입은 사람을 안듯 조심스럽게. 고마워요, 엄마. 저녁이 되자 그녀는 예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옅은 새 커튼이 걸려 있었고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나는 부엌에 남아 찻잔을 정리하고 식탁 위의 편지, 그 반듯한 문장들, 도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슴속은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를 낼 것처럼. 1시간 후 아르미는 작은 종이 상자와 가방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아파트에 가서 짐을 챙겨온 모양이었다. 엄마, 이상한 걸 찾았어요. 그녀가 상자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민준 씨 서랍장에 있었어요. 엄마 이름이 쓰여 있는데 글씨체가 아빠 글씨체 같아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어디 보자. 글씨체는 그의 것이었다. 단정한 글자, 깔끔한 필체. 봉투는 내가 침실에서 열었던 것보다 얇았다. 나는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체인에 달린 작은 열쇠가 있었다. 선희에게 만약 당신이 첫 번째 봉투를 받은 후에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 열쇠는 중앙지점은행의 개인 금고 열쇠야. 번호는 247번. 그 안에 당신이 딸을 돕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들어있어. 현명하게 사용해.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유성. 아르미는 내 어깨 너머로 함께 편지를 읽고 있었다. 개인 금고. 아빠가. 그녀는 어리둥절하게 미소 짓다가
금세 다시 심각해졌다. 엄마, 어쩌면 거기에 서류나 귀중품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서 확인해봐요. 이게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나는 그 단어를 마음에 새겼다. 드디어 제대로 들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단어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 안에 여전히 조급함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당장 바로 달려가서 팔아서 구멍을 메우려는 조급함. 나는 알고 있었다. 서두른다는 건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밤중에 갈 수는 없잖니.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차분하게 순서대로 하자. 너는 쉬어라.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아 찻잔으로 손을 녹였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엄마한테 방 한 칸 내달라고 비는 게 너무 비참해요. 비참하다고 말하지 마라. 비참한 건 남의 거짓말이야.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집은 그런 곳이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말이 그녀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 것처럼 우리는 잠시 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내가 일어나 옷장에서 깨끗한 시트를 꺼냈고 우리는 함께 그녀의 침대를 정리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방에서는 낡은 책 냄새와 어딘가 학창시절의 깨끗한 냄새가 났다. 잘 자라, 딸아.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에 가자. 신분증 잊지 말고. 네, 엄마, 고마워요.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계획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다. 개인 금고 247호, 아침. 그 옆에는 작은 화살표와 함께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썼다. 그 아래에는 아름이 관찰하며 필요한 만큼만 도울 것. 나는 통지서 전달됨 항목 옆에 동그라미를 치고 귀환 대기 중 항목을 가로줄로 그었다. 돌아왔다. 밤은 고요했다. 남편의 시계는 정확하게 가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마당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드문드문 들리는 발소리, 고양이 그림자. 손으로 턱을 괜 채 속삭였다. 자, 유성 씨. 당신이 거기에 뭘 숨겨뒀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딸이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봅시다. 아침에 우리는 일찍 나섰다. 도시는 상쾌했고 아스팔트는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금고 번호를 기록했다. 우리를 서늘한 복도를 따라 아래층으로 안내했다. 금속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직원이 코드를 입력하고 열쇠를 돌렸다. 나는 체인에 달린 작은 열쇠를 받아들고 숨을 들이마신 후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하는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출발 신호 총성처럼 나는 금고를 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아르미는 숨을 죽였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뭐가 있어요? 나는 뚜껑을 열었다. 빛이 내용물 위로 쏟아졌고 내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다. 상자 안에는 벨벳 케이스들이 얇은 리본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남편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짧고 사무적인 보석 목록이었다. 어디서 났는지, 대략적인 가치는 얼마인지. 나는 할머니의 유품, 25주년 기념 선물 같은 글귀들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얇은 테두리의 에메랄드, 진주 목걸이,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귀걸이, 화려한 진열장의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의 숨결이 깃든 이야기가 있는 물건들이었다. 아르미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탐욕에서가 아니라 마치 낡은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발견한 아이처럼 뜻밖의 놀라움에서 나온 소리였다. 엄마, 이건 재산이잖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빠는 전부 계획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말했다. 편지에는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돕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쓰여 있어. 현명하게. 그렇게 하자. 집에 와서 우리는 예전에 명절이면 송편을 늘어놓듯 부엌 식탁에 케이스들을 펼쳐 놓았다. 나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차를 준비했다. 아름이는 맞은편에 앉아 손마디로 이마를 문질렀다. 머릿속이 생각으로 복잡한 모양이었다. 엄마, 일부를 팔면.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가장 급한 것부터 막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벌써 전화가 와요. 민준 씨 빚이 계속 불어나는데 제가 책임져야 한대요. 이자도 있고 사채도 있고요.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거예요. 네가 남의 거짓말을 대신 갚고 싶다고 확신하니?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저는 소송할 여력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팔아요. 팔 수 있는 건 팔고 나머지는 남겨둬요. 이건 그냥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추억이잖아요. 하지만 선택은 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은 어른의 몫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마도 처음으로 진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 위약금은 얼마인지, 무엇부터 갚아야 하는지. 안경을 쓴 젊은 여직원은 건조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담보가 잡힌 빚부터, 그 다음엔 연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 그리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갚으라고 했다. 우리는 빨래를 갠 후처럼 서류를 더미별로 나누었다. 아르미는 숨을 가쁘게 쉬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 후로는 보석상을 찾아다니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나는 옆에서 말없이 걷기만 했다. 때로는 상인들이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주었다. 우리는 자격증이 있는 감정사를 선택했고 영수증을 발급받고 돈을 이체받았다. 편지에 적힌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 나왔다. 시장은 남의 불행에 할인을 요구하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도 2억 원이 넘는 큰돈이었다. 집에서 아르미는 영수증을 펼쳐놓고 숫자를 확인했다. 가장 아픈 곳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나머지는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면접을 보러 다니고 줄을 서고 이력서를 가져왔다. 2번은 신용기록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3번째에는 야간 사무실 청소직을 제안받았다. 시간제 근무였다. 미소 없이 솔직하게. 할 거니? 내가 물었다. 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꿈은 아니지만 양심에 관한 일이니까요. 첫날 밤, 그녀는 새벽녘에 지치고 비에 젖어 돌아왔지만 어쩐지 마음은 더 꼿꼿해진 듯했다. 거기 한 분이 계시는데 김선미 씨라고 부엌에서 같이 차를 마셨어요. 20년 동안 이 복도를 닦으셨대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딸,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훔치고 아닌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현명한 분이네. 내가 말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업가들보다 더 반듯하게 서게 되지. 나는 아르미를 팔을 잡아 끌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갑 속 동전을 세고 교통비를 남기고 목록에 따라 식료품을 사는 법을 배웠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말을 그만두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밤에 나는 그녀가 방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다. 예전에 과목별로 공책을 정리하듯 상환 계획표를 짜고 있었다. 나는 내 계획의 선을 똑같이 반듯하게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짧게 전화했다. 아파트 관리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통제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로퍼건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서류는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위분 비제관에서는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님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해오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조용히요. 저녁에 나는 아름이를 부엌으로 불러 종이에 두 줄을 적어 그녀 앞에 놓았다. 청소 계속하기와 다른 일자리 계속 찾기.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낮에는 면접 보고 밤에는 일하고 엄마 혼자 집을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집은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 책임진다는 게 말없이 삼키는 건 아니야. 힘들면 말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더 이상 알았어요, 됐어요. 식의 변덕이 없었다. 이해했고 그렇게 할게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 몇 주 후 우리는 가장 이자가 높은 빚들을 갚았다. 전화벨은 마치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잠잠해졌다. 아름이는 눈빛이 깊어졌지만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녀는 걸레와 대걸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그것이 작은 과학인 것처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허리를 다치지 않는 방법까지. 김선미 씨가 그러는데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반짝일 때까지 닦을 줄 아는 사람은 1년 후에는 자기 인생도 반짝이게 닦을 수 있대요. 나는 들으며 생각했다. 바로 이것을 위해 멈춤이 필요했던 것이다. 벌이 아니라 교훈. 늦은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 변호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아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박선희 여사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소식이 있습니다. 민준 씨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서류에 있던 서명에 대해 기억하시죠? 상황을 크게 바꿀 만한 문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문서요? 따님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와 잠적할 의도가 있었던 사기 정황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아름이 씨의 책임 대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부엌을 보았다. 어스름 속에서 찻잔이 졸고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는 아름이의 가디건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탁자 위에서는 남편의 시계가 똑딱거렸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일 우리가 열 것은 보석 상자가 아니라 진실이 담긴 상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마도 가장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아침에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이 변호사에게 도착했다. 그는 내 시끄러운 것보다 일찍 스타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얇은 회색 폴더와 USB가 놓여 있었다. 박선희 여사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의 서명 샘플과 민준 씨의 계약서들을 찾았습니다. 비교 감정 결과 여러 서류에서 아름이 씨의 서명은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출국하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논의하는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게다가 허위 담보, 설정 계획까지요.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내가 물었다. 아름이 씨가 가장 무거운 빚에 대한 책임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화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속함입니다. 저는 이미 절차를 시작했고 형사법 전문 동료 변호사도 합류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따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4주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물보다 조용히, 풀보다 낮게, 물론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여사님은 제 가장 규율 있는 고객이십니다. 집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흘러갔다. 아름이는 낮에는 면접을 보러 다니고, 저녁에는 돈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밤에는 청소하러 나갔다. 그녀는 내게 김선미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게으름이 무서운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듣고 침묵했다.
때로는 함께 장보기 목록을 작성했다. 한때 생일 파티 목록을 짜던 것처럼 곡물, 달걀, 저렴한 생선, 제철 채소. 그녀는 내게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그만두고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게 전화했다. 아파트 직접 관리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주민 통지는 공식적으로 나갈 겁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갤로퍼건은 번호판 복원되었고 등록증은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준 씨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동남아 어딘가에 있습니다. 위장 결혼을 통해 정착하려 시도 중입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잠적 의도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나는 재봉사가 반듯한 박음질을 하듯 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그 사이 아르미는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월급 명세서를 가져와 얼굴을 붉히며 식탁 위에 지폐를 놓았다. 엄마, 이거 관리비랑 식비 일부예요. 엄마 돈으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 내가 말했다. 그러니 함께 나누는 거지. 하지만 영웅적인 척은 하지 마라.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바로 세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더 이상 상관 마세요가 아니라 이해했고 그렇게 할게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침묵의 두 번째 주 전화벨이 울렸다. 이 변호사였다.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아르미 씨에게 서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 결과와 그녀를 보호하는 결정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전화 통화 중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본 것 같았다. 그 후에 나머지를요. 동의합니다. 약속을 잡으세요. 금요일 오전 10시. 두 분 다 오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홍차와 갖고 온 빵 냄새가 나는 부엌에 오래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자로 잰 듯 반듯한 생각이 흘렀다. 사람은 제 발로 일어서야만 내민손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구걸이 아니라 연대일 것이다. 저녁에 아르미는 지쳐서 돌아왔지만 눈에는 어떤 조용한 빛이 있었다. 엄마,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늘 김선미 씨가 그랬어요. 이것 봐, 어떻게 반짝이는지. 인생도 그렇대요. 처음엔 더럽지만 나중엔 반짝인다고. 다만 자기 손으로 닦아야 한대요. 현명한 분이네. 내가 대답했다. 내일 변호사에게 가자. 내 서류들을 봐주실 거야. 돈은요. 그녀가 움찔했다. 우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잖아요. 먼저 들어보고 나머지는 결정하자. 만남 전날 밤은 불안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안개처럼 짙었다. 남편의 시계가 똑딱거렸다. 나는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듯 유리 위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자, 나는 생각했다. 두 번째 문을 열어볼까, 유성 씨? 아침에 우리는 수수하지만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나는 내 회색의 차분한 옷을, 아르미는 깨끗한 블라우스에 머리를 묶었다. 지하철에서 그녀는 마치 공기가 그 안에 달린 것처럼 서류 폴더를 꼭 쥐었다. 거리는 쌀쌀했다. 대리석 계단이 있는 건물 앞은 늘 그렇듯 도심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이 변호사가 복도에서 우리를 맞았다. 내게는 악수를 청하고 아르미에게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에는 모든 것이 엄격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회색 폴더, 그 옆에는 더 두꺼운 와인색 폴더가 있었다. 그는 첫 번째 폴더를 딸 쪽으로 밀었다. 최아름 씨. 그는 어르듯 말하지 않고 어른에게 하듯 말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서류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정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위조된 서명에 대한 감정 결과, 민준이 중개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결정문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고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읽고 흡수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눈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부분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당신이 사기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계약들에 대한 의무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녀는 폴더를 닫고 전리품이 아니라 구명조끼처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하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누가 이걸 맡아준 거죠? 저는 돈이 없는데. 이 변호사가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손이 와인색 폴더 위에 놓였다. 그 질문에는 그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검토해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마치 보석함을 열 듯 천천히 와인색 폴더를 펼쳤다. 나는 아름이가 짧고 얕게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나도 허리를 폈다. 와인색 폴더 안에는 내가 때를 기다리며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있었다. 아파트 등기 권리증, 주식회사 유성인베스트 관련 서류, 숫자가 아니라 자릿수가, 다른 계좌들의 거래 내역서, 남편이 조용히 해놓은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더 조용히 지켜온 모든 것. 엄마, 아름이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이게 뭐예요? 이 변호사가 폴더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나는 내 손바닥을 그 옆에 놓았다. 내가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 순간 사무실의 정적이 말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녀는 서류로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인생을 뒤엎는 진실을 만졌다. 나는 아름이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등기권리증, 거래 내역서, 주식회사 유성인베스트 서류들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당황스럽지만 더 이상 어리지 않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게 전부 엄마 거였어요? 내 아버지와 나의 것이었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조용히 해냈고 나도 그랬다. 이 변호사가 빚에 관한 회색 폴더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주요 계약에 대해서는 당신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서명은 위조되었고 남편이 잠적할 의도를 보인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화할 겁니다. 당신은 책임의 대부분을 벗게 될 겁니다. 아름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숨을 내쉬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라앉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돈은 계산서를 해결해 주지만 성격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 나는 네가 가족, 존중, 노동의 가치를 내 원망이 아니라 너의 성숙함에서 배우길 바랐다. 그녀는 뜻밖에도 화를 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 눈물 없이 지치고 솔직하게 직장에서 한 분과 이야기했어요. 김선미 씨요. 그녀가 이미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는 도움이 버팀목이 될 거라고. 만약 바로 일으켜 세우면 다시 넘어질 거라고요. 엄마랑 그분이랑 한패였나 봐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때로는 곁에 누군가 단단하게 서 있어 줄 필요가 있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서 있는 건 결국 자기 발로 해야 해. 우리는 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승리의 제스처는 없었다. 지하철에서도 말없이 갔다. 환승역에서 누군가 낡은 노래를 기타로 연주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서인 것처럼. 집에 와서 나는 코트를 벗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아름이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집이랑 차를 팔아서가 아니라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바로잡는 건 약속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행동으로 하는 거지. 시간은 말보다 길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 변호사는 가장 무거운 빚에 대한 결정문을 보내왔다. 아르미에 대한 채무 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환액 재조정. 전화벨은 잠잠해졌다. 갤로퍼는 우리 창문 아래에 서 있었다. 나는 예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대시보드를 닦았다. 20층짜리 아파트 건물 관리권은 공식적으로 내게 넘어왔다. 서류들은 깨끗한 시트처럼 별도의 폴더에 보관되었다. 아르미는 야간 청소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시작한 건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낮에는 다른 면접을 두어 군데 더 보러 다녔고, 갑자기 대학교에서 가져온 종이를 내밀었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그녀는 쑥스러워했다. 저처럼 막다른 길에 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장학금은 적고 학비는 비싸지만 모으고 있어요. 바로 야간 일을 그만두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해낼게요. 영웅적인 척은 하지 마라. 내가 부탁했다. 하지만 결심했다면 배워라. 돕는 것도 직업이다. 모든 것이 완전히 잠잠해졌을 때 우리는 바다로 갔다. 집은 우리를 조용한 질서로 맞이했다. 나는 덧창을 열고 예전에 수건이 널려있던 난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르미는 천천히 방들을 둘러보고 사진 액자를 만져보았다. 엄마, 이 집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는 여기서 가격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 집이 숨쉬는 소리가 들려요. 집은 물건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집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지. 현관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녀가 갑자기 돌아섰다. 이 집을 어려움에서 벗어났지만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 쉼터로 만들면 어떨까요? 이제 엄마 재단도 있잖아요. 제가 학업의 일환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몇 개 침대만 놓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거죠. 변호사와 심리학자와 함께 제대로 한다면 내가 말했다. 나는 찬성이다. 집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때 더 강해지는 법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했다. 한 달 후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고 간단한 침대를 놓고 깨끗한 침구를 사고 베란다에 시간표를 걸었다. 요란한 말도 플래시 세례 속 리본 커팅도 없었다. 그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자물쇠가 있을 뿐이었다. 외국에서 편지가 왔다. 민주는 문장 사이에서 더듬거리며 구불구불한 글씨로 썼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만회하겠습니다. 아르미는 읽고는 그대로 내려놓았다. 답장할 거니?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끝난 일이에요. 분노에서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 말이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다. 나는 내 리듬대로 죽, 시장, 집 관련, 서류, 현관에서의 차 한 잔. 그녀는 낮에는 공부, 밤에는 일, 주말에는 우리 쉼터에서 당직을 섰다. 때로는 자기 가족이라 부르는 쉼터 사람들을 위해 채소를 사왔다. 그분들 서류 처리될 동안 예산이 빠듯해요. 말이나 씨랑 아들이요. 몇 주 정도는 도와줘야 해요. 도와주렴. 내가 말했다. 다만 영수증은 챙기고 도움은 오만이 아니니까. 정 여사가 어느 날 우리 부엌에 앉아 식탁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선희 씨, 당신은 냉정했어. 그리고 그게 옳았지. 이제 당신 딸 좀 봐.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똑바르잖아.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아르미가 쉼터의 시트를 빨랫줄에 널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예전의 딸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새롭고 성숙한 딸이 생겼다. 때때로 저녁이면 우리는 남편의 시계를 꺼냈다. 내가 태엽을 감고 귀에 대어보았다. 잘 가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아르미가 말했다. 엄마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소란이 아니라 계획을 지켜낸 것을요. 그리고 제가 공허한 사람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요. 아빠는 침묵의 가치를 아셨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도. 어느 봄날 우리는 일찍 일어나 바다로 갔다. 해변은 쌀쌀했고 갈매기들은 소리쳤고 파도는 낮게 깔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서 진한 차를 마셨다. 엄마, 아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엄마 집에 머무는 건 그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예요. 파트너처럼 살아요. 저는 일하고 공부하고 엄마는 집과 재단을 관리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선택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내가 말했다. 거창한 약속 없이 일상적으로. 인생의 진실은 큰 충격 뒤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고 전화에 답하고 관리비를 내고 쉼터에 베개싯을 빨고 제때 시계 태엽을 감아야 할 뿐이다. 그리고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조차도 저녁의 베란다에서 나는 예전처럼 어둠 속에 말했다. 유성 씨, 우리 해냈어요. 돈이 아니라 머리와 손으로요. 바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발밑에 널빤지가 동의하듯 삐걱거렸다. 이것은 영원한 불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명의 성숙한 여성이 동정 대신 존중을, 자기 기만 대신 노동을, 그리고 숨는 곳이 아니라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로서의 집을 선택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믿어달라, 파도를 잔잔히 바라보고 다음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충분했다.